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이죠. 많은 분들이 아주 깊게 매혹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당혹스러워 하시기는 또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아리 에스터의 신작 Boy is Afraid.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영화의 끝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혹은 감상에 도움이 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말까지 다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보이스 어프레이드는 제작비가 3,5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제작비가 든 작품은 분명히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상대적으로 작가의식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또 진지한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죠. 실제로 아리 에스터의 여태까지 나왔던 3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든 작품이고요. 스토리로 보나 전반적인 필름 메이킹으로 보나 그의 가장 큰 야심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포 스릴러 분야에 있어서 지난 한 10여 년간 나온 정말 걸출한 신인이 바로 아리 에스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전이라는 작품, 또 미드소마라는 작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하시고 또 끔찍해 하시기도 하셨죠. 사실은 두 영화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모티브들이 이 영화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앞에 유전이라는 작품, 또 미드소마라는 작품은 결국 결말까지 다 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부여된 그 과제가 결과적으로는 끝을 향해서 일직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것이 엔딩 장면에 이르게 되면 거대한 의뢰를 통해서 완성되는 방식의 그런 플롯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영화는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 두 영화가 해결의 플롯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영화는 미해결의 플롯을 갖고 있고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서 끝내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미진한 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 무력감 같은 것이 오히려 앞에 두 영화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사실은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카프카 같은 소설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단테의 신곡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는 어떤 신화적인 모티브들이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오이디푸스를 떠올릴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다루었던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구성 자체를 소설의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구조를 피카레스크 구성에 맞춰서 해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로 오늘은 해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영화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영화 자체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 그리고 저의 해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영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감독이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옮겨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영화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모호한 영화에서는 정답 같은 것은 없고요. 그냥 제가 드리는 해설들을 일종의 어떤 하나의 작은 길잡이 삼아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장하시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유는 이 영화가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진실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관객들이 보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의 실제로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장면들은 정말 그렇게 사건들이 펼쳐졌다기보다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혹은 이 주인공인 보가 현실에서 보았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방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지 않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사실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은 발생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영화 속에 묘사되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영화 속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괴하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작은 단초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결국은 해마다 아버지 기일에 멀리 있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 집에 가기 위한 로드무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진짜 마음은 그 집에 엄마한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엄마는 굉장히 억압적인 사람이었고 자기한테 사랑을 퍼붓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까요? 본인은 그렇게 옴쭉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일에 어머니를 찾아서 그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를
마음속으로 무척이나 부담감을 갖고 있고 가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는 사실은 엄마의 집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집을 못 가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옆집의 남자가 자기가 내지도 않았던 소리를 이 주인공인 보가 냈다고 화를 내면서 온갖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늦잠을 자게 돼서 비행기를 놓친다거나 주인공인 보가 그가 정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갈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 그 사건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의 마지막이 되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 끝내 집에 못 가게 되는데 그 교통사고까지도 심지어는 차에 그가 뛰어들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영화 속에서의 그는 자기가 고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핑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는 일이 왜 그렇게까지 꺼려지고 힘든 일인가? 그것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엄마가 그야말로 슈퍼마더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에스터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리에스터 영화 속에서 어머니의 사항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미드소마보다는 유전과 훨씬 더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유전에서 주인공인 토니 콜렛이 자신의 어머니를 잃는 그런 장례식으로 영화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토니 콜렛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마와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유전의 메인 스토리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상 영화 속에서 제대로 등장한 적도 없는 토니 콜렛의 영화 초반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임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민기적거리다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이 거실에 있는 거대한 상들 위에 때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니의 머리 부분이 크게 손상되어서 잘려나가게 되는 끔찍한 일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아들은 이제 그때부터 혼비백산해서 더더욱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영화에서는 어머니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것은 엄마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대신 죽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이 모든 자작극을 꾸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전에서 엄마가 그 모든 이벤트들을 다 관장하면서 자기의 죽은 이후에 펼쳐질 모든 이벤트들 다 예비했고 사실상 유전에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수족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 속에서 어머니 모나는 사실상 영화의 뒷부분에서만 등장하고 초반에는 그 전화통화송에서만 등장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 밑바닥에 임재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어머니와 자식 간의 굉장히 기이한 관계를 공포영화에 가깝게 그렇게 다루는 그 영화들의 계보들이 있죠. 아주 훌륭한 영화들. 가장 유명한 영화는 바로 히치콕의 사이코일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으로 넘어오게 되면 캐리 같은 영화, 그 영화도 한 50년 가까이 됐을 텐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블랙스완 같은 작품들도 있었죠. 그런 영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 영화의 모든 사건들은 이 엄마가 다 계획하고 예비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한테는 지난 몇 년간에 있었던 영화 중에서 그린나잇에 등장하는 모건 르페이라는 엄마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엄청난 어머니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리에스터는 항상 이 강력한 모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등장시키면서 반면에 부성은 굉장히 초라하고 무력한 것으로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리에스터의 개인적인 자전적인 스토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성 자체를 일종의 다른 것의 은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진짜 중요한 것은 대체 아리에스터의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이든 자기한테 일어났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그것을 일종의 승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옮기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모티브를 얻어서 창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물로서의 예술만이 중요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리에스터를 감독으로서 좋아하고 감독으로서 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흥미가 가닿는 지점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이 보라는 사람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엄마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마음 은밀한 구석에는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은밀하게 품게 되죠. 영화의 초반에 보면 상담 의사가 그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어서 혹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말을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혹시 은밀하게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하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물은 상당 의사조차도 어머니의 수족과도 같은 사람인 것을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내가 은밀하게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보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 죄책감이 그의 경험을 다시 비틀어 버리게 되는데, 이 죄책감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심어준 죄책감이다라는 측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건 이런 관계 속에서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엄마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극중의 주인공은 고아를 꿈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아의식이라는 것은 아리 에스터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보았던 세 편의 영화, 유전, 미드소마, 그리고 이 영화 보이스 어프레이드까지, 이 세 편의 영화는 모두 다 주인공이 어머니를 잃으면서 영화가 도입부에서 시작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는 어머니가 잃어서 나는 고아가 됐다, 아 슬프다, 이제 나밖에 없구나, 외롭다라는 감정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은밀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좋기도 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두 번째 감정이 있게 되죠. 아리 에스터 영화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감정일 것이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보이스 어프레이드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 초반에 난도질 야생남이라고 번역되는, 그러니까 옷을 전부 다 벗은 채 백주대낮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면서 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Birthday Boy Statman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난도질 야생남이라고 고친 건데요. Birthday Boy라는 뜻은 말 그대로 태어난 날의 아이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이겠죠. 이 영화의 시작은 어머니의 태내에서부터 바깥으로 태어나는 그런 그 아이의 출생을, 태어나는 아이의 시점을 통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가 프롤로그가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는 어린 시절부터 주눅이 들어있고 무기력하고 엄마에 묶여서 성장한, 지금은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덜 자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억눌린 마음,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같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분노하는 것들을 일종의 지금 말씀드렸던 난도질 야생남에 투사를 하는 거죠. 난도질 야생남은 사실상 그 사람이 날뛰는 것은 성인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칼을 휘두르는 갓난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보는 무기력하지만 자기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자신의 분노를 발산하는 그런 인물로 그 인물을 상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인물에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인물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세상이나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불경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도 영화 속에서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이 영화의 2부는 마치 시트콤처럼 찍혀져 있고요. 이 영화의 3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세 동화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죠. 4부에 이르게 되면, 특히 에필로그에 이르게 되면 영화는 사실상 법정 영화가 되고요. 이 영화의 또 이제 첫 번째 1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약간 심리 스릴러, 사이코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장르 자체가 다정다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합 장르인데, 이전에 앞에 나왔던 두 편의 영화를 호러 영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영화는 호러라기보다는 일종의 판타지라는 장르로 분류해야 되지 않는가?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 사이에서 겪는 두 가지 모험이 2부와 3부로 들어가 있는데, 그 2부에서 어떤 그레이스 그리고 로저라는 사람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죠. 다친 상황이니까. 근데 그 집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마치 이 사람은 지금 중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 부부로부터 굉장히 극진한 어떤 보살핌을 받으면서 마치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부에 가게 되면 숲속으로 그가 가게 되면서 숲속의 고아들이라는 일종의 떠도는 어떤 극단들이 펼치는 그런 연극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가 관람하게 되는 숲속의 고아들이 연극 자체의 주인공이 마치 자기인 것 같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에 관한 일생을 그들이 일종의 연극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2부와 3부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2부와 3부가 기본적인 메인 스토리랑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심리적인 진실로 왜곡된 어떤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대전제를 받아들이신다면 2부와 3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죠. 특히 3부에서 객석에 앉아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면서 그 연극의 주인공이 사실은 자기이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어떤 생각들 같은 것이 투사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2부에서 그 집에서 굉장히 묘한 그들이 너무나 자기를 잘 보살펴 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불편하면서 결국은 끔찍한 경험으로 2부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2부에서 그 집에서 벌어지는 시트콤 같은 상황의 핵심은 그 부부조차도 사실은 엄마의 수족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2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그가 엄마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꿈꾸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하고 잘 보살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 끔찍한 악몽으로 끔찍한 어떤 사건으로 귀결한다는 것은 엄마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집에서 네가 자라는 것이 결코 너에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엄마인 모나 스스로가 아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모성을 과시하거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깨우는 또 다른 호러적인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부의 상황은 사실은 엄마를 족쇄로 느끼고 있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라는 사슬을 도끼로 끊고 멀리까지 자기가 훨훨 자유롭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상상이 가다운 또 다른 대안적인 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끝에서 그 연극의 형태로 자기가 낳은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엄마가 주입한 어떤 생각 때문에, 공포 때문에 자신의 여자와 관계를 한 번도 갖지를 못하는 그런 성적으로 억눌린 상태인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와의 관계를 끊고 훨훨 자유롭게 가서 마침내 새 아이까지 낳게 되고 그 새 아이들을 제외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도 아름답고도 약간 묘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2부와 3부에서 일은 어머니와의 그런 밀착되면서도 숨 못 쉴 것 같은 관계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가족 체험이나 삶에 관한 체험이 일종의 대안적인 형태로 나타난 그런 부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중반부,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이 모든 여정들이, 기이한 여정이 도착하는 곳은 결국 엄마 집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풀어내는 어떤 하나의 시각적인 핵심은 저는 바로 물이라고 보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물의 이미지들이 영화의 전편을 지배하고 있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매설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초반부 도시에서 굉장히 그 혼란스럽기도 하고 더러운 어떤 그런 아파트 같은 곳에서 주인공이 살고 바깥에는 범죄로 엉망진창인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를 치료하면서 새로운 약이 있다라고 주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이 약은 다량의 물과 함께, 꼭 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영화의 2부에서도 보면 로저와 그레이스 집에 갔을 때 그레이스가 꼭 물을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부에서도 물이 없어서 약간 공공황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임신부가 음료수를 주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부로 넘어가게 되면 물이 없어서 곤경을 겪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이 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엄마 집에 가기가 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자기 집에서 뭉개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있고 노숙자들이 자기 집을 침입하고,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 엄마를 지긋지긋해하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엄마를 떠나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관련된 모든 것은 물과 관련되어 있고 반드시 물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쇼를 한다던가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은 엄마가 없을 때 그가 얼마나 위험에 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은 결국 양수인 것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애초에 텐에 있던 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이 아이의 시점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거대한 원형 경기장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수중 원형 경기장 속에서 그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가 탄 보트가 마침내 뒤집어져서 그는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기이한 여정은 저에게는 어머니 양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는 세상이 첫 장면에서 세상을 향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상은 공포스럽고 그 속에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필요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너무 억압적이어서 엄마를 심지어는 없었으면 살해하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중년의 나이에 이르게 됐죠.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느끼는 것은 철저한 무력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이죠. 오죽하면 제목이 Boy is Afraid 일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무력감의 끝에서 어머니의 태내를 찾아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사실상
장르적으로 번안해서 보여준 것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의 핵심이 아닐까? 물론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시각적인 은유들이 한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보는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된 현재도 그렇고 끊임없이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잠그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욕조는 사실상 어머니의 자궁을 식욕한 것처럼 보이고요. 욕조에서 나오기 싫어합니다. 욕조 바깥은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처럼 욕조 바깥이 위험한 상황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를 욕조 바깥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욕조 바깥으로 나오면 그는 공포 속에서 거의 벌거숭이가 되어서 거리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영화의 일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토록 한편으로는 증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속에서 이 모든 삶에서 끊임없는 불안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그가 마침내 귀결하는 것은 어머니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무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등장했던 유전이라는 작품 그리고 미드소마라는 작품은 스토리가 일직선으로 사실상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 보고 나면 다 해결이 되고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완수되는 방면으로 끝난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결국은 이야기를 정반대로 거꾸로 돌려서 자기의 삶을 무화시키고 없애고 결국은 자기가 회임되기 그러니까 잉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절멸시키는 과정이 일종의 법정영화적인 어떤 처벌 장면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난 상황에서 그가 보트를 타고 길고 긴 동굴과도 같은 터널을 지나서 그 끝에 거대한 둥근 원형 마치 시월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재판을 겪게 되는 그런 그의 마지막 여정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모체를 시각적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역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엄마의 몸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세상 바깥으로 어머니의 태내로부터 나와서 수십 년간 세월을 지내니까 그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양수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항상 고통받는 상황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그 거대한 양수 속으로 돌아가서 태아인 상태에서 혹은 심지어는 수정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것이 죽음으로 영화 속에서 은유되어서 자기의 삶을 없앰으로써 모든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끔찍하게 죽는다는 면에서 너무나 무서운 호러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어둑어둑한 그 물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 둥근 원형 경기장에서의 마지막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 평화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태내가 바로 그런 시각화되어서 묘사되는 방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그런 양가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도 아니고 감독이 실제로 그것을 떠올린 것도 아니었겠지만 카프카의 어떤 유명한 카프카가 썼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은 태어남에 대한 망설임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모든 그 보호의 삶과 이 모든 이야기들의 플롯은 결국은 그가 겪는 이 태어남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삶이 부여받은 것 자체에 대한 공포와 망설임을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도저하게 깔려있는 것은 사실은 운명론입니다. 이런 운명론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리에스터의 영화를 지배하는 어떤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토니 콜렛이라는 주인공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가 짜놓은 모든 계획에서 1.1획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을 실현시켜 버리면서 그냥 그 애정된 길로만 가서 이 모든 일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드소마도 두 주인공은 애초에 몰랐지만 애초에 예정된 길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으로 끝까지 가서 남자 주인공은 그런 희생 제물이 되고 여자 주인공은 그런 희생제의 주인공의 역할을 예정된 대로 따라가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의 초반 장면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예정해 놓은 것이 초반에 또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의 초반에 보가 거리를 걸을 때 거기서 그냥 엑스트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아이를 굉장히 막 애타게 찾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요. 근데 그 아이는 한가롭게도 그 도시에 있는 분수가에서 이 장난감 보트를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죠. 엄마가 뒤늦게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를, 태연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니까 화를 내면서 제발 엄마 옆에 좀 붙어 있으라고 거칠게 말을 하고 그 아들의 손을 낚아채서 프레임 아웃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놀던 연못 위에 있던 장난감 보트가
뒤집어지는 것으로서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영화의 초반에 주인공이 지나갈 때 그 배경처럼 전경 속에서 잠깐 묘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장면은 영화의 종반부의 주인공이 겪게 되는 운명의 마지막을 고스란히 선행해서 제시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 응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그러니까 영화에서 마지막에 재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인공인 보는 어린 시절에 엄마 마음에 못을 박았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쇼핑몰에 갔다가 자기가 잠깐 없어진 사이에 엄마가 자신을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가 막 쇼핑몰을 한참 혼비백산해서 찾고 있는데, 엄마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위에서 나타나지 않고 계속 기둥 뒤에 숨어 있었던 어떤 일화가 제시가 되죠. 그 사건을 가져온 것이고요. 거기다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혼자서 보트를 탄 채 결국은 보트가 뒤집어져서 최후를 맞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생각하면, 보에게 일어날 이 일을 사실은 이 모든 영화가 예비하고 있었다는 걸 초반에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인 에피소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는 운명이었고 주인공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가 영화의 2부에서 보게 되면 그레이스가 채널 78번을 보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채널 78번에서 주인공인 보가 리모컨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겪어나갈 일인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CCTV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는 자기의 미래를 78번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사전에 제시되어서 자기한테 보여진 장면이나 사건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밟아 나가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명을 알아도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인물은 무기력하게 정해진 그 궤도 위를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세계관, 인생관 같은 것이 RES 영화 속에, 특히 보이스 어프레이드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RES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삶에서의 어떤 그 굉장히 강렬한 경험, 좌절된 경험을 겪을 때 그것을 일종의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의식과도 같은 행위가 그의 창작 행위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영화 속에서 이 메인 플롯 자체가 사실상 거대한 의뢰처럼 되어 있고요. 유전이라는 영화도 결국은 머리 3개를 참수해서 바치면서 악마의 탄생을 돕는 그런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의뢰를 집전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미드소마도 마지막 의뢰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달려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의뢰는 결국은 법정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의뢰에 이르는 어떤 한바탕의 로드무비로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본다면 왜 이토록 그의 영화는 의뢰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띠고 있는가? 실제로 아리에스터가 만드는 영화들이 아마도 추측컨대 아리에스터의 삶에서 일종의 의뢰와도 같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리에스터의 모든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좌절을 장르로 번안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고요. 특히 유전과 보이스 어프레이드는 사실은 공포영화의 탈을 쓴 가족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운명론이 강조되는가? 그것은 가족관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너무나 가깝기도 하지만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갈등이나 묘한 지점들이 있을 텐데, 다른 관계는 인간관계를 끊으면 되죠.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뒤틀린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도저한 운명론으로서 장르의 세계 속에, 이야기 속에서 깊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뒤틀린 모성이 아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로 정말 가장 유명한 영화는 아마도 사이코였죠. 히치콕의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히치콕의 사이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보이스 어프레이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